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두 번째 챕터, 텍스트 프리프로세싱, 텍스트 전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네 가지의 꼭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텍스트 전처리를 이제 그 좁은 의미의, 넓은 의미에서의 자연어 처리 NLP는 텍스트를 포함하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분석 기법을 다 포함을 하지만 좁은 의미, 협의에서의 자연어 처리는 구문 분석, 문장 분석, 그다음에 어휘 분석 이런 이제 언어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직접 개발을 하거나 방법론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오픈소스를 가지고 많이들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될 어휘 분석, 렉시컬 어널리시스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구문 분석, 신텍스 어널리시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연어 처리에서의 뭐 중요한 내용들 또는 그 눈여겨봐야 될 토픽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연어 처리의 일반적인 순서를 보면요. 여기서 음성에서부터 사람이 말하는 음성으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오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오는 것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텍스트를 다시 구문 분석을 하고 거기서 또 의미를 추출을 한 다음에 다시 해당하는 내용들을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반대 방향의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의문론, 통사론, 뭐 구문 분석, 의미 분석, 그다음에 리즈닝 이러한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의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인 카테고리를 보면요. 의문론, 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음성을 어떠한 음절 또는 글자로 바꿀 것인가 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AI 스피커라든지 또는 그 AI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어떤 음성으로서 발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글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제 이제 학교에서 보내주는 과제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더니 며칠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대검찰청에서 음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범죄 여부 그리고 보이스피싱 여부를 한번 판별해 보겠다라는 과제가 떴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간도 굉장히 짧고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잘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런 과제도 있구나 하고 넘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텍스트를 의미가 있는 단위로 쪼개는 형태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일련의 긴 텍스트를 문장으로 구분을 하고 문장에서부터 또 토큰 단위로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할 것이냐, 잘 구분을 해낼 것이냐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단어들이나 토큰들 간에 어떠한 구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하는 게 바로 신텍스 어널리시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가 어디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목적어, 구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요 단계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시멘틱스, 의미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문서 또는 문장 또는 이 패러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다음 단계들은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인 작용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자연어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인공지능 또는 뭐 현재 자연어 처리 기술로서 이 뒷단계까지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는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2006년이기 때문에 거의 한 15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놀로지는 이제 스포큰 랭귀지에 해당하는 파트이고 뒤에 있는 요 뒷단의 두 가지는 여전히 rarely used, 잘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시멘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이문론 같은 경우, 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솔루션의 사실은 가장 첫 번째 게이트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저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검색하거나 찾아내서 거기에 적절한 액션을 취해주거나 대답을 해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AI 스피커들이 하는
또는 AI 비서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제 솔루션이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이걸 이제 STT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 중에서 뭐 칼디와 같이 오픈 소스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을 잘 랩핑을 해서 뭐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IT 뭐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의 자료 기준으로 작성을 할 때 2020년도 2월 6일이니까 한 달 정도 전입니다. 총 16개의 이 스피치 리코그니션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링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랭킹 1위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 해당하는 나머지 8개는 그냥 한번 기타 등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금은 한때 이제 이쪽 그 논문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을 했던 까르페디엠 분, 이제 임태훈이라는 분의 이제 데브시스터즈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AI, 오픈 AI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예시입니다. 그 솔루션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장짜리 아니요. 그리고 정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장짜리 아니요. 그리고 정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장짜리 아니야. 자, 이게 결국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임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앵커분의 목소리들을 학습을 시키면 이 타짜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사를 직접 이 세 분이 얘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분의 독특한 억양과 뉘앙스를 발음 방식을 학습을 해서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에서 TTS에 대한 기능인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예시로서 같이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의 단계를 보면 다시 한번 어휘 분석이 첫 번째고요. 그러면 뭐 a teacher comes라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는 어라는 관사가 있고요. teacher라는 명사가 있고요. come이라는 동사 원형에 s라는 3인칭 단수형이 붙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lexical analysis에서의 결과물이 되겠고요. syntax analysis는 그래서 a teacher는 명사구이면서 주어 부이고 comes라는 거는 동사구이면서 술부이다. 뭐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semantic analysis는 그래서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이냐? x라는 teacher라는 객체가 존재하고 그 객체는 현재 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쉽게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단계까지는 어렵지 않게 현재의 기술로도 어느 정도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다면 이 마지막 단계 Pragmatic Analysis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통용되는 어떤 단어들 또는 어휘들 또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생 때를 기억을 해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복도에 이렇게 오시면 망을 본다 그러죠. 문 밖에 있던 한 학생이 교실을 향해서 두 단어를 외칩니다. 그 두 단어가 바로 떴다였는데 그 떴다라는 게 말 그대로 선생님이 공중에서 부양을 해가지고 하늘을 날아와서 떴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오시는데 교실 문을 열고 선생님이 얼굴이 보였을 때 자리에서 이렇게 뭐 일어나 있거나 딴짓을 하고 있거나 시끄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날은 무사히 집에 가기는 힘들다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된 두 글자의 외마디 비명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오신다 라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는 선생님이 오고 계시지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조용해라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새는 이제 학교가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인 시절에는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얘기로서 보면 이거는
실제 사례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본 사례로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이제 작가, 되게 유명한 작가죠. 이 작가가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친구들이 약간의 시기 또는 질투가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단어짜리로 6단어만 사용을 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만한 소설을 써봐라. 일단 이제 해밍웨이가 코웃음을 딱 치면서 소설을 하나를 씁니다. 그게 바로 굉장히 유명한 이 글입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run. 이게 딱 6글자인데 결국은 이거를 앞뒤 문맥을 모르고 상황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아이의 신발을 팔고 있고 한 번도 신겨본 적은 없다 라는 것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들어가 있는 이 6글자 6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이 글을 보고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과연 컴퓨터가 이것까지 정확하게 사람처럼 파악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좁은 의미의 자연어 처리는 과연 쉬울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어 처리에서 다루는 인간의 언어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다루는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과학에서는 뭔가 그 작은 세계를 이제 만듭니다. 이 작은 세계 안에서는 항상 이 스트럭처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단순한 신텍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 자체가 매우 명확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이 쓰는 자연 언어에서는 내추럴 랭귀지에서는 그게 좀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약속 변수명 말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적 어휘들은 대략적으로 한 100단어 정도면 된다면 1장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연어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뭐 한국어 같은 경우는 100만 단어가 넘었었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한 10만 단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텍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모호성도 내포하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진화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정 단어는 예전에는 많이 쓰이다가 지금은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있고요. 뭐 짱이라든지 뭐 아주 예전에는 최고라는 표현을 캡이었어 뭐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단어들을 지금은 쓰진 않죠.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다가 생겼다가 지금은 또 쓰지 않는 뭐 안습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이러한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단어들이 새로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사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는 언어 자체가 마치 생명체처럼 스스로 진화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용법이 달라지기도 하는 이러한 변화성 때문에 스태틱한 특징이 아닌 다이나믹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 자체도 좁은 의미에서의 자연어 처리도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랭귀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쓰는 파이썬의 하나의 그 랭귀지입니다. 이런 from이라든지 뭐 import라든지 뭐 as나 definition 이러한 용어들은 우리가 이미 다 누구나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누구나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거스르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를 봤는데 단 4줄의 파이썬 코드로 대학원생들을 열받게 하는 방법 해가지고 나온 예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텐서플로우를 PLT로 바꾸고요. 판다스는 MP로 명명하고요. numpy를 TF로 바꾸고 이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엄청난 혼란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자연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에서 자연어 처리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게 기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He saw the man with the telescope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텔레스코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상황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he가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경우도 이 문장이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목적어인 many telescope와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앞뒤 문맥이 없이는 사실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어려운지, 아니 뭐가 정답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이러한 단어들은 객체명 때문에 이 보드가 approve를 했는데 무엇을 approve를 했느냐? acquisition을 approve 했다. 어디에 의한? 로열 트러스트 컴퍼니에 대한.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느냐? 토론토에 위치했고, 얼마에 이거를 acquisition을 했느냐? 주당 27달러를 했고, 이거를 monthly meeting에서 approve를 했다. 이게 하나의 구문들이 전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뜻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론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론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 두 문장은 같은 문장입니다. 타임워너가 아메리칸 온라인에게서 매수가 됐다. 그 다음에 AOL은 타임워너를 합병했다. 사실은 주체가 누구냐가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인데 이거를 컴퓨터의 고전적인 방식인 백업 워즈 방식으로 이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둘 사이는 굉장히 다른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또는 컨텍스트 센시티비티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애플 로고 또는 애플이라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또는 이쪽 IT 쪽에서 애플이라고 표현을 하면 누구나 왼쪽의 애플을 생각을 하겠지만 농업에서 애그리컬처 측면에서 애플이라고 하면 누구나 오른쪽의 애플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자, 그러면 과거에 이 자연어 처리가 어떤 방식으로부터 시도가 되었고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제 클래시컬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룰 베이스를 8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룰로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규칙이 자연어에 적용이 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규칙이 적용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용법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룰셋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방식은 사실은 자연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동적인 특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뭔가 검색하다라는 거에 대한 대용으로서 동사로서 쓰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시도를 한 게 통계적 어프로치입니다. statistical approach라고 해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보이는 이런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음성인식 관점에서는 히든 마크업 모델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분류 관점에서는 뭐 SVM이라는 방법론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코퍼스라고 불리우는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시키자, 통계적인 방식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물을 내어주게 되자라고 시도를 했고요. 실질적인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2010년도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인데도 불구하고 두 방식을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해서 IT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룰 베이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전히 룰 베이스로 많은 것들이 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통계적인 어프로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예 머신러닝 또는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딥러닝이 굉장히 유의미한 성능의 향상을 불러왔기 때문에 뭐든지 학습을 시켜서 만들자. 다시 말하면 룰 베이스는 사실은 연역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연어 처리 엔진을 만들자라는 의도였다면 머신러닝 기반으로 바뀌면서 귀납적 사고의 자연어 처리 엔진을 만들자라는 방식으로 헤게모니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룰이라는 거는 사람이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룰로부터 또 다른 서브 룰을 파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심볼릭 연산을 할 수 있는 엔진과 그건 모르겠고 그냥 데이터 충분히 많이 주고 나서 이 상황에서는 얘가 이렇게 됐어.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됐어. 라는 결과물만 가지고 그 둘 사이의 로직을 역으로 추정하게 하는 것. 이거는 방향성이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센티멘트 이제
트리를 감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단위 레벨에서의 감정, 그리고 구 레벨에서의 감정, 전체 문장 레벨에서의 감정까지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새로운 문장이 들어왔을 때 분석을 할 수가 있다. 또는 결론,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거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다시 말하면 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통계적 기반의 번역을 수행을 했다면 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최근에는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한 구조들이 나오고 프리 트레인드 모델이 나오고 이렇게 파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별적인 알고리즘은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근은 아니죠. 이제 한 2, 3년 이상 됐는데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end-to-end고 멀티태스크 러닝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종단 학습이 가능하겠다. 중간에 사람의 개입을 시키지 않고 다큐먼트가 주어지면 이 다큐먼트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는 언어를 디텍션하고 프리 프로세싱 하는데도 도메인 날러지가 들어가고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에도 도메인 날러지가 들어가서 여기에서의 사람의 개입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문서와 최종적인 아웃풋에 대한 레이블들만 주면 다양한 태스크들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종단,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개입이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엔진을 만들겠다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연어 처리 관점에서 성능 향상도를 보면 뭐 representation learning, translation, QA, language modeling 여기 다 이렇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papers with code라는 이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방법론들은 전부 최근에 나온 pre-trained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개선을 했거나 아니면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뭐 앙상블을 했거나 하는 그 방법론들이고요. 룰 베이스라든지 또는 통계적 기반의 방법론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소타의 속도도 빨라지고요, 성능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뭐 버트나 엘모 같은 것들은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은 하나하나 다 뒤에서 다루게 될 기법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 TNL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설명을 하면서 엘모 설명할 것이고요, GPT 설명을 할 것이고, 버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GPT-2까지 설명을 할 건데 거기까지가 지금 여기서 보면 파라미터 사이즈로 봤을 때는 요만큼입니다. 5 빌리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증가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뭐 오픈 AI, 구글이 아닌 곳에 있는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고 개선시킬 수 있느냐, 또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서 비트시킬 수 있느냐, 비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문점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연산량을 증가시켜서 성능을 향상시켰다면 이 성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다시 연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방향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수학적 최적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MO가 이제 Mathematical Optimization입니다.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최적화다. 근데 이거는 이 기사를 쓰신 분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Mathematical Optimization은 산업공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경영과학 또는 OR에서 다루는 최적화 방법론들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방법론들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있었고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 최적화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과의 결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한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이 분께서 100자 정도 짧은 이제 그 제안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다셨는데 그냥 일반인 분이 아니시고요. 포항공대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OR 쪽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고 산업공학회지 총괄 에디터도
과거에 하셨고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께서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그냥 넘어가시긴 힘드셨나 봐요. 이 실제로 해당하는 이 실제 교수님께서 산업공학에 대한 또는 경영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 수학적 최적화를 위해서 이미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제 댓글을 다신 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한번 캡처를 해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처음 배우시거나 아니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처음 접할 때 좋은 자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이제 큐레이션이 된 자료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강의 자료 기준으로 2019년도에 강의를 할 때 2018년도에 굉장히 익사이팅한 10가지의 자연어 처리 관련된 아이디어가 뭐였냐 이런 것들을 한번 글로 보면은 빠르게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 메이저 MLP 어치먼트하고 페이퍼들이 뭐냐라고 해서 뭐 엑셀렛, 로버타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 게 볼 수가 있고요. 알버트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논문들이 처음부터 예를 보는 게 꼭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고전적인 논문 또는 자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분야가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논문을 찾아보는 게 그리고 읽어보는 것을 더 권장을 하긴 하지만 가장 최신의 트렌디한 관점에서 어떤 논문들, 어떤 연구들, 어떤 주제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느냐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14개의 뭐 리서치, 브레이크스루 리서치가 뭐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큐레이션을 해놓은 이런 이제 글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시간 나면 찾아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인 트랜슬레이션에서 딥러닝 기반의 러닝 기반의 트랜슬레이션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통계적 트랜슬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그 자료였고요. 지금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2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텍스트입니다. 한글 텍스트를 가져다가 영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이러한 글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그렇게까지 번역의 퀄리티가 높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구글 번역에다가 똑같은 글을 집어넣으면 생각보다 나름 어느 정도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앞서서 보여드렸던 예시보다는 훨씬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계적 트랜슬레이션, statistical translation은 이제 좀 저문은혜고 딥러닝 기반의 트랜슬레이션이 거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수정 제한하기라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팝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들의 인풋을 받아서 진화할 수가 있다는 게 바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장난처럼 이게 처음 나왔을 때 한 3년 전 예시일 겁니다. 한글로 구글 번역에다가 수능 망했다 이렇게 치면 I lost my life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을 망했다라고 해서 삶을 잃어버릴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보면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장난스러운 번역이라는 것을 판단한 사람들 또는 구글의 이제 머신러닝 번역진들 또는 알고리즘이 이후에는 이걸 3번 확인해 봤습니다. 매년 이제 학기 초에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에 똑같은 수능 망했다라는 문장을 틀었을 때 똑같은 결과물로 번역이 됩니다. Screwed up on SAT라고 동일하게 번역이 되고요. 반면에 이것도 역시 약간 장난스러운데 수능 만점이라고 했더니 최초에는 뭐 서울대 만점 받았다고 서울대 가는 건 아닙니다. 요새는 뭐 다 의대 먼저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각각의 연도별로 사실은 이 문장은 번역이 계속 달라져요. 똑같이 수능 만점 받았다라고 입력을 한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번역된 결과물들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 2일 날 했었던 번역은 다소 어색하죠. Received the SAT score 만점이라는 그러니까 완전 그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라는 개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번역이 완벽하진 않으니 우리가 공부를 해서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연어 처리의
결과물들을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게 사실은 데이터의 자체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큰 과제로서 엑소브레인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자연어 처리, 한글 자연어 처리에 대한 데이터셋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API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퀴즈 QA나 스쿼드 데이터셋 또는 언어 분석에서의 형태서 분석, 뭐 다이어, 객체명 인식, 의존 구문 분석 이런 것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의미 말뭉치라든지 시간 정보 말뭉치라든지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큰 과제를 진행을 해서 데이터셋을 오픈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엑스플레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회사들도 이제 글로벌하게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데이터 어노테이션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거죠. 스케일 AI라든지 베이직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레이블링 서비스를 한다라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미지에 관련된 데이터 어노테이션, 여기서 보면 OCR이나 분류나 TTS나 보이스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랭귀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랭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어노테이션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나 플랫폼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이 서비스들의 목적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는 거는 데이터 레이블링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최초에는 사람에 의해서 레이블링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는 작업자를 매칭시켜 주거나 또는 공급 업체 자체를 과거의 트랙 레코드를 통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소수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1차로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요. 모델의 신뢰도가 낮을 경우에만 사람에게 다시 확인 요청을 하는 피드백 루트를 거치는 이러한 이제 뭐 휴먼 인 더 루프라는 표현도 요새는 많이 쓰는데, 최근에는 쓰는데, 인공지능의 전체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목적으로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데이터 메이커라든지 테스트웍스라는 이 스타트업들이 이런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테스트웍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게도 사회적 기업을 이제 표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가나에서의 데이터 랩에서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가나에 있는 아프리카 국민들 또는 이 고용된 사람들이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다시 한번 검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3세계의 직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죠. 비슷한 포지셔닝으로서는 테스트웍스가, 여기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데는 데이터 메이커고요. 테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데이터셋의 레이블링을 하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곳에서 출근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이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시간당 뭐 이렇게 짧게 끊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또는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 테스트웍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목적은 약간 이제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이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지요. 자, 여기까지가 자연어 처리에 해당하는 처음에 소개 부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휘 분석과 구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